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강의 계획서를, 강의 계획서 잠깐 봐요. 그 못 받으신 분 뒤에 그 바구니에 강의 계획서 있거든요. 그거, 그 뒤에 파란 바구니에 강의 계획서가 아마 있을 거예요. 네. 앞뒤로 한 장. 저녁반 민법 이게 법무사 이게 1차 대비 강의죠. 1차 대비 강의고 이제 객관식 일단 대비 강의인데 그렇지만 주관식 관련돼서도 언급해 가면서 보기도 해요. 관련 중요한 그 쟁점 판례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 법무사 시험이 1차 객관식 시험이 있고 2차 주관식 시험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법무사 1차를 합격해야지만 2차로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2차를 최종적으로 합격해야지 법무사 자격증을 주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의 포인트를 일단 두지만 중요 판례는 2차와 관련된 부분도 언급해서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컨셉을 잡으시면 되겠고 교재는 일단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본 교재 이론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판례 위주로 쓰여 있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일단 민법 교재를 주로 공부하면서 그 중복되는 판례도 있고 중복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어요. 중복되지 않은 판례는 기본 교재 실기가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양이 늘어나니까 이걸 별도로 만든 거고 또 하나 그 판례집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그 판례 원문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또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도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교재를 보시다가 그 관련 범위죠. 범위에 관련된 그 판례집을 같이 활용하시면 되겠어요. 참고로 기본 교재는 이번 순환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판례집 있죠. 15년간 판례. 요거는 시험 볼 때까지 이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저녁반 수업이 기본 1순환 강의가 있고, 기본 강의죠. 그 다음에 33회짜리. 그 다음에 2순환은 객관식으로다가 문제집이 별도로 있어요. 그걸 또 별도로 강의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순환은 별도 교재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최근 기출문제를 다룰 거예요. 이제 법원 승진 기출문제라든가 법원 행시 기출문제라든가 아니면 법원 서기법 최근 1년치 정도를 다룰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 우리가 15년간 판례집을 갖고 이제 기본 이론을 강의하고 있는데 이거를 1순환, 2순환, 3순환까지 계속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계속 반복해서 보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이 판례 위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 이론에서 어떤 컨셉을 체계를 잡았다면은 나머지 판례 갖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판례집은 계속 시험 볼 때까지 3순환까지 계속 기본 교재를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순환 교재는 기본 이론 교재와 15년간 판례 두 가지. 그다음에 2순환은 객관식 그 문제집이 따로 있어요. 그거와 15년간 판례집. 그다음에 마지막은 15년간 판례집하고 최근 기출 문제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 15년간 판례집은 시험 볼 때까지 가져간다. 수업도 가져갈 때까지 공부한다. 같이 반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올해 시험 객관식 그 법무사 시험 보신 분, 올해 시험 보신 분 있어요? 안 보셨어요? 그러면 법무사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 그럼 대부분 다 법률 사무소에 다니시는 분들인가? 기존에 다른 시험 공부하신 분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법시험을 공부한 적이 있다든가 아니면 법무사 시험을 뭐 기존에 오래전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든가 그런 분 없어요? 그럼 다 처음이네? 자, 뭐 제가 알기로 저녁반은 이제 직장인들도 많이 오긴 해요. 그래서 법률사무소 다니시는 분들이 오시는 걸로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시험을 물론 이제 민법에 대한 이해를 폭을 넓히기 위해서 업무를 하는 데서 도움을 갖고자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목적이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저도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할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시험하고 포인트를 맞출 거예요. 하지만 시험이 또 실무하고 또 별개는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판례
판례를 갖고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학설을 공부하지 않아요. 법무사 시험에서 학설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도 학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판례가 필요한 거고 예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거기에다 일단 포인트를 맞추는데 교재는 이제 일단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수업 진도는 그 뒤에 이제 33회 분량으로 잡혀 있고 33회 잡혀 있고 요 진도대로 나가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리고 진도대로 나갈 때 복습을 하셔야 돼. 물론 이제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복습할 시간이 없을 수 있는데 짜내셔야 돼, 스스로. 자기가 의도한 바대로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직장인들은 물론 토요일 나가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나간다고 일단 가정하면 토요일, 일요일이 시간 확보가 되는 부분이죠. 토요일, 일요일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집에서 공부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부해봐서 다 아시겠지만은 도서관 같은 데 가시는 게 좋아요. 도서관. 독서실도 별로 안 좋아요. 폐쇄된 공간 별로 안 좋고 여러 사람이 같이 어울려 사는 도서관이 있죠?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많이 있잖아요. 도서관 가서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는.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을 직장인은 잘 활용하셔야 돼. 예습하라고까지 권하고 싶지 않아요. 복습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자기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요. 그것이 법무사 시험이든 아니면 자기 직장 하는 데서 도움을 받든 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금요일까지만 일단 수업이 우리 저녁반은 진행이 돼요. 그 다음에 그 저녁반이 진행되고 거기 보면 14, 15 쭉 빠져 있죠? 그러니까 14일, 15일은 물론 주말이고, 주말은 물론 강의 안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16, 17, 18 이게 추석 연휴 기간이잖아요? 그때 수업이 없어요. 복습하기 좋은 시간이지, 그러니까. 15, 14, 그러니까 주말 강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 복습할 시간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또 자기가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그 강의 엑셀을 잘 체크해 두시고, 그러니까 14, 15는 원래 없고, 16, 17, 18, 월화수, 이게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이니까 수업이 없다라는 걸 가정하시고, 그때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일단 그 5회 분량을 잡았어요. 이 분량 잡은 타이틀은 각 그 채권 이제 우리가 채권 총론부터 먼저 시작한대. 채권 총론, 채권 강론, 물권법, 그다음 민법 총칙, 친족 상속. 요 순서대로 이제 물론 민법전은 민법 총칙, 물권법, 채권 총론, 채권 강론, 친족 상속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하지만 민법 총칙이 좀 딱딱한 부분이 있어요. 추상적인 설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가까운, 실무적도 가까운 채권법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게 이 거리감을 좀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일단, 물론 채권 총론도, 강론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채권 총론도 약간 추상적인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채권의 대의라든가, 채권의 취소, 이런 것들이, 상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채권 총론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강론,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모의고사는 뭐 부담 가질 건 없고 각 그 챕터가 채권 총론이 끝나면 한번 한 20문제 정도 분량을 해가지고 물론 오지선다로다가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형태로다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가서 또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진도 나가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진도부터 잠깐 나가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울 분량은 채무 불이행, 즉 그 중에서 불완전 이행까지. 채무 불이행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그 다음에 불완전 이행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할 예정이에요. 진도는 제가 체크해본 바로는 우리 기본 교재 기준으로는 309페이지예요. 그러니까 뭐 부담스럽지 않아요. 한 28, 9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차근차근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채권 총론 이제 서론 쪽으로 가보시면 281페이지 그 채권 총론 첫 페이지죠. 자, 그 채권법의 의의와 지위 이런 거 다 생략했어요. 그 시험하고 별로 관계없고 실무적으로도 관계없기 때문에 다 그런 것들 넘기고 가는 거예요.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권법이 뭔지. 채권법하고 물권법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채권법은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물권법은 뭐예요? 사람과 물건 사이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물건은 또 뭐죠? 부동산, 동산이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동산과 사람과의 관계를 다루는 게 물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긴다라는 거예요. 자, 채권 관계의 특질과 관련해서는 그 제1관에 보면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의 구별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실익은 뭐냐면
자, 동시행관계에 있다 없다라는 것은 주된급부문을 갖고 따지는 거예요. 또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이것도 주된급부문 불이행했냐 안 했냐 갖고 따지는 거예요. 즉 거기 비교되는 게 이제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인데 부수적 채무와 주된 채무 사이에는 동시행관계 있지 않아요. 서로 주된급부문 사이에 동시행관계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또 하나 그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 또 하나 구별은 좀 전에 말했듯이 해제가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야. 주된급부문을 불이행하면 해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부수적 의무를 불이행하면 해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예요. 그래서 물론 어떤 법률 행위를 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되면서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해제가 된다 안 된다 이런 의미는 주된급부 의무를 갖고 따지는 거다. 부수적 의무 관련해서는 해제 문제가 아니라 손해배상 문제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밑줄 친 부분이 이렇게 돼 있잖아. 채권의 목적 달성에 필요 불가결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된급부 의무인지 부수적 의무인지, 그러니까 주된 채무인지 부수적 채무인지. 그런데 그때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좀 더 이제 추상적으로는 그렇게 정의하는 것이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는 거기 예를 매매하고 임대차를 예를 들어놨잖아요. 자, 매매 같은 경우에 주된 채무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매도인하고 매수인. 물론 근거조문은 568조를 들고 있어요, 민법에. 자, 매매에서 그 매도인의 주된 의무와 매수인의 주된 의무는 뭐냐라는 거예요. 매매계약 체결 관련해서 매도인의 주된 의무는 뭐겠어요? 목적물 이전해줄 의무죠. 목적물 인도해줄 의무죠. 그럼 매수인의 주된 채무는 뭐겠어요? 대금 지급 의무겠죠. 대금을 줘야죠. 그러니까 대금하고 목적물 인도 의무하고 동시행한 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제 그 매매에서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인도 의무와 인도 의무 또는 이전 의무 같은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이제 동시행한 게 있다. 주된 채무로서 그게 주된 채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이전해줄 의무, 매수인의 주된 대금 지급 의무 이게 주된 채무인 것이죠.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매매 목적물이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동산일 땐 당연히 목적물 인도 의무만 필요하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은 대금 지급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일 수도 있잖아요. 자, 부동산도 임야일 수도 있고 아파트일 수도 있어요. 자,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 체결 매도인은 목적물 이전 인도도 해줘야 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해줘야죠. 소유권이 서류 제공이라고 보통 말하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서류 제공 플러스 목적물 인도. 이것이 매수인의 대금 지급과 동시하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주된급부문이고 그 주된급부문을 불이행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뜻인 거죠. 자, 잔금도 좀 더 분화될 수 있어요. 잔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구별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잔금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어요. 당사자 약정에 따라서. 그렇죠? 목적물 서류 제공하고 뭐 인도해주는 그 날짜에 잔금도 동시에 치르기를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제 실무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보통 나누죠.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 지급하고 좀 한두 달 지났다가 중도금 치르고 또 한두 달 지나서 뭐 잔금 치르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이렇게 분화된다면 매도인의 그 목적물 이전 의무와 그것도 분화될 수 있고 부동산인지 동산인지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매수인 경우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이렇게 분화돼서 지급하기로 했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 565조죠. 나중에 또 가서 설명드릴 거예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즉 중도금이 매도인의 목적물 이전 소유권들이 서류 제공하고 동시행하게 있지 않아요.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죠. 보통 동시행계는 어떤 경우에 이렇게 분화된다면 잔금이죠. 분화되지 않았다면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그냥 대금 이렇게 동시행한게 이렇게 말하지만 분화시킨다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작용. 525조. 중도금은 선이행 의무.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의무와 선이행에 먼저 이행해야 된다. 잔금은 매도인의 의무와 동시행관계. 이렇게 얘기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어디 가서 배워요? 나중에 강론 가서 배우는 거예요. 강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여기서는 추상적으로 매도인의 목적물 인도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동시행에 있다. 이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다. 이런 얘기. 그게 주된급부문이고 그 주된급부문을 불이행하면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해제하면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주된 급부 의무 아닌 나머지는 뭐야? 부수적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수적 의무를 불행하면 손해배상 문제인 것이지 해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된 급부 의무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뭐가 주된 급부 의무인지. 매매에서 지금 한번 말씀드렸어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그때 가서 관련 파트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임대차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 주된 급부는 뭐냐 이 소리야.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에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어요. 자, 임대차 목적물에 사용 수익할 의무와 임차인의 의무는 보증금이 주된 급부만 아니에요? 보증금은 없어도 상관없어요? 전세권이 아니기 때문에 전세권은 전세금이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임대차는 보증금 없어도 돼요. 월세로 임대차가 성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의무, 이게 주된 급부 의무고 동시관계가 되는 것이죠. 성립일 때. 물론 또 이것이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할 때도 또 주된 급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여기 기재해 놓고 있지 않지만, 그 나중에 임대차 설명하겠지만,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또 주된 급부는 뭐예요? 임대차가 종료하게 되면 주된 급부는 임대 종료하게 되면 임차인은 어떻게 줘야 돼? 임차 목적을 반환해 줘야지. 임대인은 어떻게 돼야 돼? 임대차 보증금 반환해 줘야지. 그러니까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물론 받았다면 보통 받죠. 차임으로서 임차인이 지급하지만 그렇지만 보증금도 임대인한테 줬다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가 동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나중에 또 그때 가서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성립과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임대인의 사용 수익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급. 보증금 아니에요? 보증금은 임대차의 종된 계약이야. 임대차 계약의 주된 계약, 주된 급부문은 임대인은 목적물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죠, 임차인한테. 그리고 임차인은 그에 따라서 차임을 지급해 줘야 되고, 이게 주된 급부입니다. 주된 급부를 불행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임대차 해지할 수 있는 것이죠. 해지. 임차인이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다? 임대인이 해지. 물론 일반 민법상 임대차라면, 물론 상가 임대차는 3기 이상 연체해야 되겠죠. 임대인이 목적물 사용 수익하지 못하게 한다? 목적물 일부가 불능이 됐다? 멸실됐다? 그럼 임차인이 그에 따라서 사용 수익 못한다.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역시 임차인은 역시 임대인한테 해지. 임대차가 해지. 이런 식의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동시행관계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 지구 이게 주된 급부로 동시행관계 있다고 말했죠. 좀 전에 말했지. 주된 급부가 동시행관계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객관식 문제 자주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인이 임대차 사용 수익할 의무가 있는데 일부 사용 수익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일부 멸실됐다든가. 이런 식이라면 임차인도 그의 동시항변권의 일종의 가분성에서 임대인의 목적물 사용 수익 일부 불행에 따른 임차인도 어떻게 할 수 있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있어요. 전부 거절 안 돼요? 그 사용 수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거절. 이런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차 목적, 임대 차임이 월 100만 원인데 임차인이 제대로 다 사용을 못해. 일부밖에 사용을 못해. 그럼 그에 따라서 그 부분만큼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월세 중에서 난 다 못 줘. 80만 원밖에 못 줘. 이렇게 항변할 수 있다. 동시항변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동시항변의 가분성 문제인 거예요. 전부 거절할 수 있다. 차임 전부 거절할 수 있다. 그럼 틀린 질문이지. 객관식에서. 이제 객관식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뒤에 또 나오니까 또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 밑에 이른바 보호의무라는 부분이 있는데 몰라도 된다. 몰라도 된다. 자, 이 보호의무 위반의 이게 보호의무는 어떤 의미냐면 이 보호의무를 일반적인 채무의 어떤 그 보호무라는 추로 접근시켜가지고 채무 불이행에 따라서 해제할 수 있는지 채무 불이행으로 끌어들이려는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 판에는 이 보호무 위반은 이 생명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규율한다. 이 정도 결론만 보시면 되겠어요. 시형과 관련성은 별도로 안 보셔도 된다. 보호무 위반, 불법 행위로 규율한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생명 신체, 재산권 채무 불이행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생명 신체와 관련된 부수적 의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호무 별도로 안 봐도 된다. 자, 채권의 목적으로 가볼게요. 이 채권의 목적물 관련해서는 이제 특정물 채권인지 그 타이틀만 볼게요. 특정물 채권 283페이지 종류 채권. 이 종류 채권도 목적물을 특정시키면 특정물 채권으로
변동될 수 있어요? 자, 일단 특정물 채권, 그다음에 종류 채권, 그다음에 284페이지 금전 채권. 자, 금전 채권은 이자가 따라올 수 있겠지? 287페이지 이자 채권. 그다음에 289페이지 선택 채권. 뒤에 290페이지 임의 채권이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없죠?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간다. 그 옆에다가 378조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290페이지 임의 채권 옆에다가 378조 적어 놓으시고 대형급부권 이렇게 쓰십니다. 나중에 그 조문 보면서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시험과 관련해서는 그냥 조문 정도 하나 체크해 두시면 되겠어요. 임의 채권은 대형급부권이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대형급부, 다른 원래 의무이행과 다른 급부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외화 채권 관련해서 이게 논의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때 가서 또 말씀드릴게요. 다시 앞으로 가보시면 이제 특정물 채권을 잠깐 가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특정물 채권은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매매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X부동산을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한다. 특정물, 특정된 거죠. 지번, 특정된 거잖아요. 부동산, 아파트 이런 거, 동산, 부동산 특정물을 매매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특정물 채무의 판단 기준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의 주관적 의사로 판단한다. 또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는 그 목적물의 객관적 성질 갖고 판단한다. 이렇게 구별하긴 해요. 근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뭐 잘 안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개념 정의를 할 뿐인 것이죠. 특정물인지 종류물인지, 왜 종류물을 특정하면 특정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관적 의사가 반영이 되는 것이죠.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효과. 자,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이제 특별한 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요걸 이제 객관식에서 가끔 물어보긴 해요.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지위로 보존해야 된다. 이게 374조에 있어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그 조문도 가지고 오세요. 그러니까 법전을 갖고 오시든지 아니면 그 시중에 보면 이게 조문만 따로 파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뭐 얇게 해가지고 파는 경우 있어요. 우리 법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해석법학이야. 해석법학은 또 뭐지? 법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갖고 해석하고 적용시키는 게 누구예요? 법관이죠. 법관. 그러니까 법관이 법을 가지고 해석하고 적용시킨 나온 결과물이 뭐예요? 판례죠.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민법 법무사 시험에 법 규정도 나와요. 좀 시험도 내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 법을 알아야지만 판례가 이 법을 이렇게 해석해서 판단을 내렸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접근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 강의계획서 보시면 알겠지만 법전도 그 교재로 들어가 있어요. 법무사 법전이면 더 좋고 아니면 아니면 인터넷에서 보면 또 법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뭐 가지고 오셔도 상관없고, 이왕이면 법전이면 좋겠지만, 이왕이면 법전 좋겠지만, 그래서 민법 조문도 가지고 오시라는 얘기에 같이 눈으로 확인하고 이런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요 374조가 특정물의 인도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된다라고 규정되는데, 이게 어디서 이게 문제가 있냐면은, 임대차 목적물도 일종의 특정물 채권이에요. 즉, 특정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하고 임차한 것이잖아요. 이때 임대차 목적물이 임차인 같은 경우는 임대차 종류에서 임차 목적물 임대인한테 인도일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야 된다. 다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멸실된 상태에서 돌려줬다. 그럼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어떠할 수가 있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성간주의무가 특정물 채권 관련해서 임대차에서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임차인이 목적을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성간주의무가 있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다해야 된다. 다 못했다면, 그래서 일부 손해가 생겼다면 임대인한테, 그러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서 연유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양가로 1번 또 이런 얘기를 해. 이건 462조인데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해야 된다. 이건 이제 객관식에서 보통 들러리지문, 이제 들러리지문하고 답지문이라는 얘기를 가끔 얘기하는데, 오지 선다 중에 답은 하나하고 나머지는 들러리잖아요. 그러니까 답지문,
들러리즘, 제가 그렇게 표현해요. 강학상. 그래서 보통 이걸 답지문으로 물어보지는 않고 이제 들러리즘 형태에다가 지문 하나를 껴 넣는 거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봐두시는 거고. 자, 시험은 그 양그룹 3번 목적물의 인도 장소 있죠? 요걸 객관식에서 물어봐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채무의 요건 이제 467조 1항에 있는 건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채권의 성질, 당사자의 의사로 변제 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된다. 자,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채권 성립 당시예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살짝 어떻게 말을 틀게 물어보냐면 이행기 당시, 이행 당시 이렇게 틀게 물어봐요. 채권 성립 당시지 이행 당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행 당시 그럼 틀린 지문이다라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틀어서 물어보는 조문을 그렇게 틀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 해야 된다. 목적물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죠. 자, 요거와 이제 비교되는 것이 그 467조 2항인데 이 조문 가지고 계신 분은 조문 보셔도 되고 460 조문 없으신 분은 그 283페이지 우측이죠. 우측 페이지. 우측 페이지 지금 이제 467조 1항은 이제 특정물 인도 관련된 채무고 467조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거든요. 그럼 467조 2항이라는 것이 우측에 있어요. 283페이지 그 특정의 방법 그 밑으로 목차 약정이 있는 경우 두 번째 목차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밑에 방가로 1번 지참 채무 그랬죠? 거기에 467조 2항이 있다고. 자, 이게 467조 1항하고 2항의 차이점이 뭐냐면 467조 1항은 특정물 인도에 관한 채무예요. 467조 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예요. 그러면 특정물 인도 이외에는 뭘까? 금전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금전 채무 특정물 채무가 아니잖아요. 금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물 채무와 반대되는 것이 410조 2항의 금전 채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금전 채무 어떤 의미냐? 지참 채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실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지참 채무하고 추심 채무 차이점 뭐예요? 지참 채무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지참 채무예요. 채무자가 그 돈을 빌린 돈을 갚아야 되려면 어떻게 돼? 채권자한테 찾아가서 갚아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지참, 돈을 가지고 지참해서 갚아야 된다. 이런 뜻인 거죠. 지참 채무. 그래서 그 반가를 1번에 이제 410조 2항을 옮겨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당사자 사이에 변제 장소에 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가 채권자의 현 주소를 모르면 현 영업소예요. 현 주소 또는 현 영업소라고 돼 있어요. 현 주소 또는 현 영업소에서 현실 제공을 한 때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것이 된다. 즉 지참 채무를 말하는 거예요. 지참 채무. 추심 채무는 뭐예요? 추심금 청구.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금 청구. 추심금 청구는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에 와서 찾아가는 거예요. 추심해 가는 거예요. 이게 추심 채무야.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실무에서 어떤 실익이 있는 거예요? 관할의 실익이 있죠. 지참 채무 변제 공탁 같은 경우 원칙이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변제 공탁 누구 주소지 관할 그 법원에 공탁하는 거예요? 채권자 주소지 가서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 주소지 그 관할법원에서 공탁하는 것이고 지참 채무이기 때문에 공시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자 주민의 초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변제 공탁 같은 경우 그렇죠? 한번 실무해 보시면 이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이 지참 채무 때 그런 것이나 하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추심 채무는 어때요? 압류 추심 명령이죠. 압류 추심 명령에 따른 추심 청구.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 관할이 어디예요? 채무자죠. 집행 채무자. 채무자,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 주소지 가서 주소지의 그 관할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압류 추심 명령. 물론 기존에 가압류가 돼 있다면 가압류 관할 그 주소지에다가 가서 해도 되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참 채무와 추심 채무. 그래서 410조 1항은 특정물 인도 채무, 410조 2항은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는 금전 채무라고 생각하시고 지참 채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 주소지 또는 현 영업소 소재지 이렇게 관할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왼쪽으로 가보시면 과실의 귀속이죠.
과실의 기록. 사용이익, 이자 이런 걸 다 과실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인 같은 경우는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가 과실이라고 볼 수 있죠. 법정 과실이죠.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매 목적물에 따라서 뭐 사용수익 관련된 과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용수익으로서 과실이죠. 자, 열매만 꼭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열매만 꼭 열매도 과실에 해당할 수 있지만 그 목적물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용이익, 이자, 매도인 같은 경우는 그 사용이익, 매수인은 그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행기 이전과 이행기 이후 이렇게 나눠서 이행기 이전에는 채무자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채무자에게 기속한다. 102조 1항 관련된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이행기 이후에는 변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행기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기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가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일단 정해보는 거예요. 목적물 기준으로.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에게 귀속한다고 봐야 된다. 다시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하지만 매매의 경우 채무자, 매도인이 아직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그렇지만 또 이런 규정이 있어요. 한편 이게 587조를 참고해서 보는 건데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이게 시험에 잘 물어봐요.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했다면 매수인에게 과실이 귀속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좀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고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보통 좀 전에 우리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의 의무가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해 줄 의무가 있고 이게 쉽게 동산으로 접근해 볼게요. 매도인은 매수인 목적물을 인도해줘야 되고 매수인은 그에 따라 대금 지급. 이게 서로 동시관계에 따랐어요. 자, 동시관계에 있으면 서로 지체에 빠지질 않아요.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아요. 동시행하기 때문에 지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동시행동권은 존재하는 그 자체로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걸 보통 존재 효과라고 말하는데 자 그래서 쌍방 의무가 서로 동시행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다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다 목적으로 인도 못 받았다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지급할 필요 없어요. 동시행하기 있기 때문에 지체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목적물을 인도해줬다면 그럼 매수인은 동시행변권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사라지게 되잖아.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요게 이해가 됐다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 매매 목적물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매매 목적물에 따라서 파생되는 과실, 사용이익을 예를 들어볼게. 사용이익은 누가 갖는 거예요? 매매 목적물을 매도인이 가지고 있어. 아직 매수인으로부터 대금을 하나도 못 받았어. 그러면 사용이익, 과실은 누가 취득하는 거야? 매도인이 취득하는 거야. 자기 거니까. 근데 만일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목적물을 가지고 계속 사용해. 그럼 사용이익은 누구한테 기소되는 거야? 매수인한테 줘야 되겠지. 그럼 매도인한테 목적을 인도해 줘야 되는데, 매매대금 다 줬는데,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자기가 계속 사용하면 매수인은 매도한테 뭐 할 수 있는 거야? 목적을 인도 청구하면서 사용이익도 내놔라. 부당이익반환 청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됐죠? 근데 만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목적을 인도해 줬다면 어떨까? 인도해 줬다면. 그러면 사용이익은 누가 취득하는 걸까? 사용이익은. 인도해 줬다면. 그리고 매수인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히 매수인한테 그 사용이익이 기록되는 것이죠. 그럼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 목적물 사용이익에 대한 부당이익반환 청구 인정 안 되는 것이지. 매매대금 다 줬다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게 뭐야?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안 줬다면. 다 안 줬는데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 목적물을 인도해줬어요. 그러면 그 매매 목적물에서 생겨나는 사용이익, 과실은 누구한테 기속하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 만일 매도인한테 기속된다면 매수인이 사용이 권한업자가 사용수익하고 있으니까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뭐 할 수 있어? 부당이익반환 청구. 근데 매수인한테 기속한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부당이익반환 청구 못하는 것이죠. 자, 다시 매도인이 매매 목적을 가지고 있어. 매매대금 못 받았어. 그럼 당연히 매도인한테 사용수익 기속하는 거야. 근데 매매대금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계속 사용해?
그러면 그건 매수인한테 돌려줘야지, 사용이익은. 그쵸? 목적물도 물론 인도해줘야 되고.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이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줬어. 그럼 인도했으면 사용이익은 누가 취득하라고? 매수인이 취득하는 거라고.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해. 근데 매매대금 다 안 줘도 매수인이 사용수익 권한이 있냐? 이걸 지금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야. 매매대금 다 안 줬어. 그런데도 매수인이 목적을 인도받았어. 사용하고 있어. 그럼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다 안 줬으니까 사용이익 내놔! 라고 말할 수 있냐? 이런 얘기야. 안 된다 이 소리야. 왜?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았다면, 매수인이 해지되지 않았다면 사용이익은 매수인한테 즉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것이기 때문에 매수인은 적법한 권한을 가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용이익도 매수인이 취득한다. 설령 매매대금 다 안 줬다 하더라도 그럼 좀 이상하지 않아? 아, 매매대금 다 안 줬는데 매수인은 사용이익도 가져가? 그렇지만 매도인은 이렇게 또 행위할 수 있어요. 매도인의 권리는 이렇게 행사할 수 있어. 매매대금 다 안 줬으니까 매도인이 매수한테 어떻게 할 수 있어? 매매대금 달라고 당연히 말할 수 있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청구할 수 있지. 그러면서 뭘 요구할 수 있냐?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다. 좀 전에 동시행에 있게 된다면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요. 동시행하기 있기 때문에. 근데 목적을 인도해 줬잖아, 매수인한테. 그럼 동시행이 없어졌단 말이야. 깨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인도 안 해줬다면 지연손해금 청구 못해,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근데 매매대금만 청구할 수 있지. 근데 인도해줬다면 매수인의 동시행면이 깨졌기 때문에, 인도받았기 때문에 매수인이 동시행면 행사할 게 없어.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 매매에서 매매 목적물에 대한 그 사용이익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자인 매도인한테 계속해요. 근데 이때도 매수인이 매매대금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사용 수익한다면 그건 내놔라 해야 돼. 매수인한테. 매수인이 달라고 해야 된다고. 그치? 당연하잖아. 내가 닭은 다 줬는데 매도인이 사용하고 있으면 인도도 안 해주고 인도 달라고 말하면서 사용이익도 내놔. 이렇게 부당이익 청구할 수 있지. 자, 하나 됐지? 해결됐지? 매매 목적물을 매수인한테 인도해줬어. 그러면 매매계획의 이행으로 인도받은 거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사용수익 권한이 있다고. 매매대금 다 줬다면 당연해. 당연한 거지.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분이 어떤 거라고? 매매대금 다 안 줬을 때는. 매매대금 다 안 줬어도 매수인이 사용수익 권한이 있나? 그래요. 해지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매수인이 매매계획 이행으로 적법하게 점을 사용수익하고 있는 거야. 그거 부당이익 받는 사람 아니라고. 다만 매도인은 매수한테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매매대금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원래 인도 안 했다면 상대방이 동시행분을 행사하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를 청구 못해. 근데 인도해줬단 말이야, 매수인한테. 그렇기 때문에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지연손해금도 같이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 얘기가 이제 하단에 282페이지 하단에 있는 내용이고, 페이지를 296페이지를 가볼게요. 페이지 296페이지. 그게 또 관련 얘기를 하니까. 자, 페이지 296페이지. 동시행 관계에 관련된 부분이기도 한 건데, 296페이지 그 효과 부분을 가볼게요. 거기에 이제 손해배상 청구권. 거기를 잠깐 읽어볼게. 거기다 282페이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296페이지 그 효과, 그러니까 이행 지체에 따른 효과죠. 양가를 입은. 동시항변이 깨지면, 즉 매도인이 매수인의 목적을 인도해 주면, 그럼 매수인은 동시항변 행사 못한다고? 그럼 동시항 깨졌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는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권 관련해서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행계 이행 안 하는 경우죠. 잔대금 날짜 예를 들어서 빠졌다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게 587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목적물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냐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이행 지체를 이유로 매매대금의 이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매대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원금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뜻인 거예요. 동시행이기 때문에. 자, 이는 목적물의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 사이에 등가성을 선언한 민법 587조 2문에 의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이행지체로 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요건에 변화가 생긴 것이다. 보통 이행계에 이행 안 하면 지체지만 이렇게 동시행관계가 있다면 목적물이 매도인한테 매수에 인도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동시행을 행사했기 때문에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대 지연손해, 이게 지연손해금의 의미예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목적물 인도를 매수인한테 인도해 줬다면 매도인은 매수인한테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를 써요. 단 사용이익은 매수인이 취득하고, 그러니까 사용이익과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이 서로 이렇게 대꾸를 이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이게 실무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매도인이 매수한테 그 매매대금 청구하면서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목적을 인도해 줘야지만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적으로 또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어.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임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면서 지연손해금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임차인이 임대한테 임대차 종류에 따라서 임차인이 임대한테 보증금을 못 받았어요. 그럼 임차인 임대한테 임대차 보증금 1억이라고 가정하고 1억 청구하면서 1억 원에 대한 소장본 성대를 다하면서 연 12% 지연손해금 인정돼 안 돼? 인정 안 돼. 보정 나오지. 네가 지연손해금 청구하는 이유를 대봐라. 왜? 임차인의 목적을 반하는 뭐야? 임대인의 보증금 반하는 뭐야? 동시행하게 있다고. 동시행하게 있으면 임대인은 지체에 빠질 않아. 지연손해금 청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임차인이 임차 목적을 인도해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임대인한테 인도해 준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 근데 인도해 주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사람 있어? 없어. 왜? 만약에 인도해 준 다음에 보증금 반환 청구해서 판결 받으면 무슨 문제가 생겨? 집행할 때 우선 면제를 못 받아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가 점유하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제기한다고. 보증금 반환 청구할 때 지연손해금은 청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보정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증금 원금만 청구하는 꼴인 거예요. 인도해주지 않은 상태라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매매에서도 역시 매도인이 매수한테 매매대금 청구할 때 자기 목적을 인도해주지 않았다면 지연손해금은 청구 못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원금만 청구하는 것이지. 다만 인도해줬다면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283페이지 이제 종류 채권인데, 이 종류 채권은, 그 특정의 방법과 관련해서, 물론 그 목적물 품질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물어보기도 해요. 그건 참고적으로 볼게요. 자, 283페이지. 종류물이 그 특정의 방법으로 특정시키면 왼쪽에 있는 특정물 채권으로 변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제한 종류 채권 이런 말도 쓰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얘기야. A라는 창고에 있는 A라는 그 창고에 있는 소나타 차량. 그러니까 소나타 차량이라는 것은 그 종류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소나타 차량 중에서 어떤 특정된 거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또 제한적으로 특정될 수 있잖아요. 오늘 창고라는 그 제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자, 목적물의 품질. 채권의 목적물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 의사에요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는 채무자는 중등 품질의 물건으로 이행이 된다. 이거 375조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이제 두 문자를 쳐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이것도 가끔 물어보는데 성질, 당사자의 의사, 중등 품질 이게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성질, 당사자의 의사, 중등 품질. 그러니까 성, 당, 중 이런 식으로 두 문자 쳐서 공부해 두시면 돼요. 특정의 방법, 약정이 있는 경우 밑줄 친거 의뢰로 가볼게요. 즉 그러니까 밑줄 친거 바로 위에 채무자에게 지정권이 부여했는데 이게 특정에 관한 지정권이죠. 채무자가 지정권 행사를 게을리했을 때 밑줄 선택 채권의 선택권 이전에 관한 381조. 381조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준용하여 채권의 기한이 도래한 후 채권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지정권 있는 채무자에게 그 지정권을 최고해도 채무자가 이행할 물건을 지정하지 않으면 지정권이 채권자에게 이전한다라는 그 선택 채권의 이전에 관한 그 법리가 요 지정권 행사, 특정물 지정권 행사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선택 채권을 아직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선택 채권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약정이 있는 경우 좀 전에 지참 채무는 말씀드렸고 그 밑에 추심 채무 말씀드렸고 넘어갈게요. 284페이지 특정의 효과죠. 자, 그러니까 특정물
채권의 그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종류 채권 또는 제한 종류 채권이 지정권 행사에서 특정돼서 특정물 채권이 있을 때 효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면으로 어떤 의미든지 그 목적물이 특정되면 일정 효과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 양가로 1번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양가로 2번을 볼게요. 물건의 위험이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물건의 위험 그 옆에 또 급부의 위험 이런 말 썼지만 어려운 얘기를 쓰고 있지. 그 밑에 또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 그러나 쌍무계약의 경우 채무자는 여전히 대가의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청구하지는 못한다. 537조 여기 돼 있고 대가 위험은 채권자의 수령 지체 시에 채권자에게 이전된다. 그 밑에 채무자의 변경 권한 이건 냅두고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위험 부담은 물론 우리 채권 강론 537조, 538조에서 공부를 해요. 자, 위험 부담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위험 부담은 크게 물건의 위험 부담, 즉 급부의 위험 부담이 있고 대가의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해요. 자, 요걸 이제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X 건물을 매매했다.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게 매도인이고 이건 매수인이죠. 근데 이 X 건물이 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X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어요. 근데 이 화재가 매도인의 명백한 규칙도 아니고 매수인의 명백한 규칙도 아니에요. 즉 자연재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번개 맞아갖고 화재 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불능이 된 것, 이행이 불능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물건의 위험부담, 급부의 위험부담이죠. 그 물건의 위험부담은 채권자, 그럼 매수인이 채권자야? 물건일 때는 매수인이 채권자죠. 대금일 때는 매도인이 채권자겠죠. 근데 여기서 채무자, 채권자 할 때 요 물건 기준으로 따져요. 물건 기준으로 매도인이 채무자고 매수인이 채권자다. 이렇게 따시면 되겠어요? 물건 기준으로, 물건 기준으로 채권자, 채무자 이렇게 따시면 되겠어요? 물건 기준으로. 자, 좀 전에 봤듯이 물건의 위험부담, 급부의 위험부담은 매수인이 부담. 근데 우리 법제에서 물건에 관심이 있지 않고 대가에 관심이 있어요. 대가의 위험부담은 매도인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537조예요. 그래서 우리 법제는 위험부담은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시 자연재해야. 자연재해로 화재가 나서 목적물이 소실됐어. 그래서 이행불능이야. 물건의 위험부담은 채권자,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말하는데 우리 법제는 여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대가의 위험부담에 관심을 둬요. 대가는 뭐겠어? 매매대금이겠죠. 매매대금. 매매대금의 위험부담은 누가 부담하냐? 채무자가 부담한다. 그 뜻이 무슨 말이냐? 매매대금의 위험부담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 뜻은 매매대금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매매대금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게 채무자 위험부담입니다. 다시 매매 목적물이 쌍무계약에서 쌍무계약의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예요. 매매에서 목적물이 자연재해로 소실,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소실됐어. 이게 위험부담 문제야. 이럴 때 누가 궁극적으로 위험부담을 떠안냐, 책임을 지느냐 이런 뜻인 거예요. 물건의 위험부담은 매수이지만 여기에 우리 시험에 우리 법제는 관심 있지 않고 어디에 관심 있다? 대가, 매매대금. 누가 부담을 지느냐? 채무자가 부담.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매매대금 청구 못한다. 청구 못하는데 받아갔어. 계약금. 그럼 어떻게?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된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이게 537조예요. 근데 이 537조라는 이게 특정물 매매에서 이런 효과가 생긴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특정물 채권에서. 근데 채권자 위험부담주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538조 1항 전문 후문이 있어요. 538조 조문 확인해 보세요.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는 뭐냐면은 채권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예요. 그 화재 등이. 그러면 위험부담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로 가는 거예요. 대가 위험부담이죠, 물론. 그 말은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죠? 이미 받았어도 부당이득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자, 요게 채권자 위험부담주의야. 채무자 위험부담주의 반대되는 뜻인 것이죠. 시험에는 부당에 뻔한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구체적으로. 자, 또 하나 채권자 위험부담주의 되는 게 어떤 경우냐면 548조 1항 후문에 있어요. 후문이 어떤 내용이면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 자, 수령지체란 의미 속에 벌써 채권자의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채권자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귀책 사유 없이 목적물이 소실됐다면 그때도 역시 채권자 위험부담은 누구한테 떠넘기는가? 채권자가 받아간다. 위험부담은 누구한테 떠넘기는가? 채권자가 위험부담을 진다. 그 말은 매도인은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고 매매대금 받아갔어도 부당이도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객관식에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그 위험부담은 나중에 채권 강론 537조, 538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린다. 이렇게 가시고 이 교재를 보시다 보면 2번 볼 수도 있고 3번 볼 수도 있고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요하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반복돼서 설명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돼도 다시 한 바퀴 돌고 또 가면은 또 그때 가서 설명이 되려면 그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금전채권 좀만 더 해볼게요. 자, 외화채권. 요게 우리 올해도 물어봤더라고요. 조문을 잠깐 가볼게. 373조부터 채권 총론의 조문이 있는데요. 자, 올해 객관식 기출 지문 기회가 있으면 한번 쭉 한번 풀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이게 문제를 내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게 조문도 물어보는데 그 373조 있죠? 이런 것도 지문화 시켰더라고요. 물론 이제 답지문으로 물어본 건 아니고 들러리 지문이긴 한데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채권 목적을 보고 있잖아요. 그 채권의 그 목적, 그 대상은 부동산, 물건일 수도 있지만 그 여기서처럼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그 대상,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맞는 질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객관식에 물어보더라고요. 자, 외화채권 관련해서는 이제 377조부터 외화채권, 물론 376조가 금전채권이고 377조부터 378조까지 외화채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중에서 378조를 가볼게요. 이게 올해 시험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답지문으로 제기를 체크된 걸로 기억하는데 자, 378조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는 즉 채무자가 갚아야 될 채권을 달러로 지정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달러. 채권액이 다른 나라 통화로 지정된 때는 채무자는 지급할 때 있어서의 지급할 때 있어서의를 가로로 묶어보시고 이행지의 환금 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달러, 미국 달러로다가 채무액을 지정했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통화로 바꿔서 변제할 수 있냐? 그러면 환율 되는 기준 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준 시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 이런 얘기야. 거기 뭐라고 됐어? 가로 묶은 부분. 지급할 때 있어서의. 자, 이걸 어떻게 물어보냐? 변제기로 보냐? 라는 거예요. 이행기, 변제기 같은 말이야. 변제기로 볼 거냐? 이행기로 볼 거냐? 같은 말. 아니면 실제로 지급할 때 있어서의 라는 의미냐? 변제기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변제기 지급하기도 하지만 변제기가 아닐 때 지급하기도 하잖아요. 지나서든지 그 이전에도 지급하자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즉, 지급할 때 있어서의 이 의미가 변제기를 말하는 거냐 이 소리예요. 아니에요. 실제로 변제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급할 때를 말한다. 라는 뜻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채무자의 그 일종의 그 대연급부, 외국 통화를 다른 나라, 우리나라 통화로 대신 변경해서 갖는 거. 이걸 대연급부라고 말해요. 좀 전에 우리 임의채권 이런 거 말씀드렸었죠. 채무자도 임의급부, 임의채권이 있을 수가 있고, 채권자도 임의채권이 있을 수 있고, 채권자는 원래 요구한 다른 걸로 갚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 말은. 물론 당사자 약정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외화채권 관련해서 일종의 대연급부 문제인데, 이 채무자의 대연급부 판단 시기가 이행기가 아니라 변제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행할 때, 지급할 때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게 판례가 채권자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채권자.
채권자도 원래 미국 달러를 받기로 했었는데 우리나라 통화로다가 지급하라 할 수 있잖아. 이때도 역시 변제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이 채무자가 378조에 있는 이 의미처럼 실제로 변제할 당시를 말하는데, 자, 그게 이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조문은 378조는 채무자와 하는 얘기지만 채무자도 시험에 물어보기도 하지만 채권자를 물어보기도 한다. 그게 우리 시험에 올해 객관식 시험에서 채권자를 물어보기도 한다. 판례가 말하는 분인 거예요. 볼게요. 양가를 번 채권자에게도 대형 부부 청구권이 있다. 환산 시기, 이행기가 아니라 같은 이치야. 현실로 이행하는 때를 말하는데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소송에서는 어느 시점이 판단 기준 시점이냐 이런 뜻인 거예요.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현실로 이행하는 때에 가장 가까운 사심 변론 정결시가 기준이 된다. 이게 이제 올해 물어봤던 문제 지문이에요. 자,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특칙. 자, 금전채무는 이행 불능 없어요? 세상에 돈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은 있죠. 다만 이행기에 이행을 못할 뿐인 것이지. 이행지체죠. 그러니까 채무자 입장에서 금전채무는 이행불능은 없어요. 이행지체일 뿐인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행불능은 있을 수 없으며 이행지체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397조가 특칙을 정하고 있다. 그 밑에 조문을 옮겨왔죠. 채권자는 이행지체는 손해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채무자는 이행지체에 관한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이게 무과실책입니다. 이행기 이행 안 하면 지책임 진다 이런 뜻인 거죠. 효과에 관한 특칙 여긴 잠깐 쉬었다 할게요. 약정이율, 법정이율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데 잠깐 쉬었다 할게요.